네, 안에는 참 시원하네요. 네. 어제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아니에요? 안 들었어요? 저도 어제 딴 데서 수업을 했는데 7시 40분까지. 지금 제가 힘들어 보여요? 힘 안 들어 보여요? 어디 갔지? 근데 이제 그 하루 동안에 이렇게 일특강에서 정리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다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들어서 뭐 하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근데 안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딱 이렇게 한꺼번에 듣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평상시에 이렇게 끊어서 수업 듣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8시간 만에 우리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한번 보는데 3일이 걸렸다. 이거 볼 거 없어요, 점수를. 떨어지는 거예요. 한 8시간 이내, 짧게 보면 한 4시간. 이렇게 안에 중개사법을 한번 딱 훑어볼 수 있다.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일일 특강은 그 전초전이에요. 그러면 한정 막 20몇 시간 하다가 8시간 정도에 하라 그러면 어떤 얘기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힘들어서 못 들어요. 뭐 옛날 작년에 들었어요. 뭐 합격할 생각이 없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저는 수업도 더 뒤에 있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침 어제 수업을 들었다고 하니 열심히 들으세요. 굉장히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학원은 장사지. 뭐 선생도 장사지만 그걸 딱 제껴두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 측면에서 딱 보면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영양가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공부하신 분 중에 재수하시는 분들은 그 동영상 듣는 거 딱 보면 일특강 강의를 3월달인데 들어요. 바람직하죠. 왜요? 그분들 공부해보니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핵심이고 뭘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반복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구석지에 있는 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다음에 2년차 되니까 동영상 끄는 거 보면 일특강 끊고 앉고 그래요.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자, 그럼 오늘이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맨날 중요하대. 주택임대차 보호법, 요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아니에요? 네.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요? 네. 아, 기억이 없어요? 아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법 이름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우리 교재 봅니다. 오늘 4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할 텐데, 어디부터 보냐면 209페이지부터.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외국 사람은 주거생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법인은 주거생활이 있을까요? 법인이 사람도 아닌 것이 없죠. X.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LH공사나 SH공사나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보호해주죠. 보호해준다는 게 LH공사가 또 세를 놓게 되면 그 세입자로 들어간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놔야 돼. 그러면 임차인이 LH공사일 때 보호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시 사용을 해야 하는 임대차가 명백했을 때 고시험 같은 경우 이건 적용이 없겠죠. 네. 그 우리 교재에서는 가로 2번에 법인이 그래도 좀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일시 사용을 해야 하는 임대차는 적용이 없다는 거, 밑줄 그어진 거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을 별표하세요. 제가 평상시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담보 목적으로 임대차 형식을 빌렸을 때는 꽝이에요, 꽝. 보호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 받아내려고 확실자 받아두고, 뭐 전입신고 해두고, 이거 안 통한다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꿔준 돈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담보 목적, 그러면 꽝.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별표 치셨죠, 그거에. 존속기간 갑니다. 주택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 이렇게 되는 것이 2년 밑으로 계약을 했거나 1년 이런 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기간은 2년. 근데 이제 1년 계약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 그러면 1년 계약했을 때 우리 임차인은 2년 해버릴 수 있고요. 요거에 따라서. 아니야, 나 1년만 살고 나갈래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요걸 맨날 물어보는 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임대인 아니고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밑줄 그어져 있네, 이거.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아무 말 없이 쑥 지나가면 다시 2년 연장하는 거죠. 이게 묵시적 갱신. 이렇게 2년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이 안 되려면 갱신 거절하셔야 돼. 자, 임대인은 갱신 거절 언제까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임차인은 언제까지 나간다고 미리 얘기했어야 됩니까? 역시 2개월 전. 그래야 묵시적 갱신이 안 된다.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죠.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간은 무조건 뭐예요? 확정적으로 2년이죠? 2년으로 본다 돼 있어요. 자, 그래도 또 변심을 한 임차인은 또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 통보할 수가 있다. 여기도 임차인이죠? 근데 그 효력은 당장 생기는 건 아니고 돈 빼줄 거니까 3달 있다 생기는다고 3달 있다가 넘어가시고. 갱신 요구는 이제 임대차 3법에 가지고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잖아요.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 나 계속 살랍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 갱신 요구는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 하는데 언제 하는 겁니까? 언제? 핵심이 1번이잖아. 동그라미 1번.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2개월 전. 그러니까 요 갱신 거절이나 갱신 요구 같은 거 딱 보면 숫자 2하고 많이 관련돼 있죠. 우리 주택은 최단 기간도 2년, 거절, 갱신 거절도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도 2개월 전까지 이렇게 숫자 2하고 많이 관련돼 있어요. 상가는 그러면 이제 1하고 많이 관련돼 있겠죠. 임차인은 딱 한 번만 연장할 수 있고요. 그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은 몇 년? 2년. 그렇죠?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도 2년으로 못이 박혀 있고 갱신 요구도 2년 더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거라고. 그렇죠. 다만 이런 갱신 요구가 있을 때 보증면허 차임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올려달라고, 임차인은 깎아달라고 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올릴 때는 증감청구할 수 있는데 올릴 때는 증액할 때는 5% 못 넘죠. 그 5%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못 넘는다는 거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올릴 적마다 5%를 못 넘는다는 거니까 2번을 올리게 되면 합치면 또 더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5%다 이게 아니고 올릴 적마다 5%를 증액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1년 내, 올리고 나서 1년 내는 다시 못 올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감액할 때는 어때요? 여기 안 써놨지만. 감액할 때는 제한이 없죠. 5% 넘게는 깎지 못한다. 그런 거 없죠? 감액은 제한이 없다. 출제가 됐었죠? 이렇게 갱신 요구를 통해서 2년 연장됐잖아요. 그래도 또 임차인은 변심의 귀재죠. 다시 또 나간다고 해버릴 수 있다. 임대인 속상하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빼줘야 돼요. 몇 달 있다가. 몇 달 있다 빼줘야 돼? 3개월. 묵시적 갱신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묵시적 갱신 조문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과하다고 생각돼요. 법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기가 갱신 요구했다고 갑자기 또 나간다고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변덕이야. 묵시적 갱신은 그럴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아무 말 없이 쑥 지나갔으니까 아마 그럴 수 있는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갱신 요구해놓고는 갑자기 나간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게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근데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디 보셨냐면 요거 지금 설명을 쭉 드렸는데 여러분 교재는 211페이지 보면 가로 3번에요. 동그라미 1번 가로 3번 설명드린 거예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지만 기간은 2년.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올릴 때는 5% 초과해서 증여할 수 없고 1년 내는 증여할 수 없다. 이렇게. 다만 갱신 요구했던 임차인은 또 느닷없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으며 효력은 생기는데 당장 생기는 건 아니고 3달 있다가. 그죠? 자, 이런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어요.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잔뜩 있는데 왼쪽 페이지 왼쪽으로 다시 오십니다. 가로 2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게 차임 연체가 있도록 이게 2달치 월세가 밀린 적이 있었다. 동그라미 1번의 핵심이죠. 왼쪽 페이지 왔습니다. 이게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이게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이게 연체 그러면 그렇죠.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죠. 1번 제일 중요하고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많이 있어요. 상당한 보상을 해준다. 이사비 몇 천만 원씩 주잖아요. 내보내잖아요. 갱신 요구했더니 이사비 2천만 원 줄게 나가줘 이렇게 상당한 보상. 동그라미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해놨다 그랬죠.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놓으면 이때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4번 동의 없이 무단이에요.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 보시면 동그라미 7번 둘째 줄에 보면 전부 또는 대부분을 뭐하거나 철거하거나 또는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철거하고 뭐예요? 재건축. 철거 재건축이에요. 이거 증축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증축하랍니다. 나가세요. 이건 안 되고 뭐예요? 철거 재건축이죠. 철거 재건축.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증축은 거절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증축 X라고 써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것이 밑에 가나 요건까지 더 있어야 돼요. 나 철거하랍니다. 처음부터 재건축 계획을 얘기했든지 가번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나번처럼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무너지게 생겼다. 이랬을 때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 안 했어도. 어쨌든 철거 재건축하랍니다 하면서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거. 거절 사유를 굳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몇 가지 보는 것만 좀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핵심은 8번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8번 그래요. 8번은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서 내쫓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2년 지금 세를 들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전세 보증을 많이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보다는 좀 싸게 내놨나 봐요. 그래서 2년 끝나면 무조건 내보내야 되겠다. 근데 갱신 요건이 있으니까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여기 있으니까 자기가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내보낼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집을 구경 안 하고도 전세 얻을 사람을 구해달라는 거지. 응? 집 구경 안 하고 전세 얻을 사람을. 그럼 집 구경 시킬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실거주 한다고 얘기할 거니까. 잘 진행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제. 미션이야 미션 지금 이게. 그때 그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는 얘기는 존속이나 비속도 포함돼요. 우리 아버님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거기 거주해야 됩니다. 하면서 내쫓는 것도 돼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형제 자매는 안 돼요. 우리 형이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동생이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건 안 된다. 요것은 이제 친족법 용어로 하면 방계예요. 방계. 직계가 아니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라고. 방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아니에요. 출제가능성이 있다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하겠어요?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요거 집어넣겠지. 그럼 틀리다 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가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이게 보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도 없이 제3자에게 그 목적주택을 갖다가 임대를 놨어. 그러니까 이 경우죠. 실거주하겠다고 내쫓아. 그래놓고 아까 그 미션 준 사람처럼 제3자한테 세를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물어줘야 된다. 손해배상 해줘야 돼. 네. 그게 오른쪽 가로 4번의 밑줄 그어진 부분이죠. 어느 정도 물어줘야 되느냐? 그건 뭐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2페이지 가시면 대항력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1월 뭐 이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이해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갑니다. 보시면 아니 이 집 주인이 갑에서 을로 바뀌는데 거기 세입자가 한 명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병. 응? 세입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 주인한테 자신의 요 임차권의 내용을, 임차권 내용이 뭐냐면 보증금 5억에 살고 계약기간 2년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을 새 주인 을한테도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대항력이에요. 원래 대항력이 있으려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하셔야 돼 원래는. 근데 임차권 등기는 여기가 해줘야 하는 거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발명했다. 그게 뭐냐면 이거 전입신고. 사실 이게 핵심적인 요건이죠. 근데 이게 등기보다는 조금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은 당장 생기는 거 아니고 다음날 0시니까 1월 8일 0시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매매를 통해서 바뀌든 증여를 통해서 바뀌든 상속을 통해서 바뀌든 경매를 통해서 바뀌든 이렇게. 이런 게 이게 이제 대항력의 일반적 내용이어서 그 가로 1번 개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요.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지금 212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게 주택도 그런 얘기 나오고 상가도 이런 얘기 나오고 농지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임차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똑같아요. 자, 가로 2번은 요건이죠.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 경매의 경우는 좀 다르죠. 경매의 경우는 어때요? 다른 매매나 증여, 상속 이거와 다르게 경매의 경우는 선수인으로 저당권이 딱 있잖아요. 이렇게 저당권이 딱 있는 상태. 선수인으로. 그 밑에 이렇게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서는 경매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는 이 상황에서는 대항력 주장할 수 없어요. 대항력을 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증금이 5억인데 만약에 대항력을 인정하면 을이 5억을 물어준다는 얘기니까 물어줄 것 같으면 입찰가가 5억만큼 낮춰줘야 돼. 그럼 여기서 배당 받아갈 때 5억만큼 떨어지잖아요. 피해볼 수 있죠? 근데 얘가 먼저 자리 잡았는데 1등인데 이거 보고 들어갔는데 이거 보호해줘야지. 이럴 때는 대항력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세입자는 뭐라고 그래요? 후순위 세입자.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후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요. 임차인이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 대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는 대출 없었잖아요. 이게 선순위 세입자죠. 그러면 새로운 주인들한테 대항력을 인정해줘도 피해 안 가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걸 알고 들어온 거잖아. 대출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몫인 거지 뭐. 그래서 이럴 때는 대항력 인정받는다. 이걸 선순위 세입자. 그래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경매의 경우에는 대항력은 선순위 담보물건이 없을 때 인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당구장 표시요.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날과 저당권 설정 등기된 날이 같으면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 낙찰자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같은 날이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밑에 깔리는 거죠. 같은 날이면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전입신고가 잘 됐니 못 됐니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등록은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것처럼 단독주택은 전입신고할 때 집원까지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되는데 다세대주택이다, 아파트다, 연립주택이다, 오피스텔 이런 것은 어디까지요? 동호수까지 전입신고가 정확히 돼 있어야 되겠다. 그거 기본이죠, 그거.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이제 많이 아시니까.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수정을 요구해서 신고한 사람이 잘못된 지번호로 수정해갖고 주민등록을 올린 사건입니다. 근데 잘못된 지번호 했죠. 자기 손으로 고친 거죠. 옆에서 지금 수정 요구한 공무원은 헛소리를 한 건 맞지만 그걸 고친 사람은 신고하는 본인이잖아요. 본인 책임이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항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는데 공무원이 실수로 다른 주소에 올려놨다. 그건 100% 공무원 책임이잖아요. 그건 대항력 인정하고. 그래서 공무원이 잘못된 주소로 주민등록을 등재시켜 놓으면 대항력을 인정을 받아요. 공무원 책임 100%. 근데 공무원이 옆에서 헛소리, 수정 요구를 해갖고 잘못된 주소로 임차인, 자기 손으로 전입신고한 거잖아요. 이건 대항력 인정받을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간접 점유자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다시 또 세를 와가지고 전대차를 놓은 거예요. 임차인은 거기 지금 어떻게 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지도 않고 주민등록도 안 돼 있어.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놨어. 그 세를 이제 또 세를 놨으니까 그 사람은 거기 살고 주민등록 돼 있어. 그러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임차인은 거기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도 안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지금 다른 사람한테 또 세를 놔서 다른 사람이 거기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해놓고 있어. 그러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직접 점유자가 거기 살고 주민등록 돼 있으면 임차인이 한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대항력은 전차인은 대항력이라는 게 우주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전차인은 대항력 없어요. 대항력은 전부 다 임차인에 관한이야, 임차인에 관한.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임차인이 자기가 주민등록을 해놓고 살기는 세를 놔서 저 사람이 살아. 그럼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냐고 해요. 없다고. 살기는 딴 사람이 살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합쳐지지 않는다고. 나는 주민등록, 너는 인도 클로스 해가지고 대항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뜻이에요 이게. 예. 이거 다 민법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른 채 해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로 5번 별표 치세요. 가로 5번.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 임차주택의 경매 낙찰로 임차권은 어떻게 해요? 소멸하게 된다. 맞죠?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다. 많이 들어봤죠 이거? 시험에서 잘 나와요.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이거? 가로 5번이요. 들어본 거죠? 진짜로?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다. 경매에서 이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어. 자기 받을 돈 1등이야 1등 세입자가 1등. 응? 어디 갔어? 이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이제 우선면허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3억 지금 보증금 채권이에요. 확정일자 받아놨기 때문에 우선면허권 주장하면서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응? 그런데 경매 이게 낙찰됐는데 우리 얼마에 낙찰받냐면 2억에 받은 거야 2억에. 이걸 2억에 받으면 2억이 배당금 아니야. 배당 넘어갔는데 3억 받을 돈이 있는데 2억밖에 못 받잖아요. 1억 남았네. 그럼 어떻게 해 이제? 나머지 1억 못 받은 1억 줄 때까지 의리 줄 때까지 뭐야 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거잖아 이게. 그렇죠? 오케이. 자 오른쪽 갑니다.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이거
배당에서 받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탕할 수 있는 권리, 후순위보다. 그러니까 등수대로 배당을 받아가니까 순위배당이라고 해. 그렇게 되려면 제일 위에 가로 1번 보면 첫 줄 대항요건 갖추고 그 다음에요. 확정일자 받아놔야 되죠.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선면유권이 생겨요. 그래서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경매나 공매 배당금에서 환가대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셋째 줄에 환가대금이 배당금이에요. 셋째 줄에 환가대금이 배당금인데 배당금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탄다 이 말이지. 1등이랄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등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보면 이제 등수 경쟁 좀 이따 보고 임차인이 여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놨습니다. 근데 그게 2등이야. 저당권자 1등이고 여기 2등 확정일자 받아놓은 거야. 저당권자 또 다른 은행이 또 있네. 근데 낙찰이 4억에 낙찰됐으니까 배당금이 4억 나온 거예요 지금. 배당금 4억인데 일단 방금 전에 배웠던 거 복습. 요 정은 을에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정은 을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전화짜리 없다고. 왜 없는 거예요? 얘 때문에 없는 거예요. 후순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선면허권이 있다 없다. 이거에다가 이거 갖추면 있는 거지. 있지. 제가 언제 1등이라고 그랬어요. 우선면허권이 있다고 그랬지. 우선면허권이 있는데 등수가 몇 등? 2등이니까 배당할 때 여기가 2억 가져가고 정이 2억 가져간다. 이렇게 이게 우선면허권이지. 여기 큰일 났네 이제. 못 받잖아요. 근데 확정일자 안 받아놓으면 어떻게 돼? 이거 없으면 여기 배당 받아가고 이렇게 배당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5억에 낙찰됐다 그러면 받아가고 안 받아놓으면 2억이잖아. 2억 중에 1억만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배당이 되는 거지. 이 사람 채권자예요. 확정일자 안 받았다고 해서 채권이 없는 거야. 안에 있어. 근데 일반 채권이지, 일반 채권. 그러니까 그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일반 채권이어서 좀 열악하지. 이게 우선면허권이 뭐예요?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가로 2번. 그때 확정일자는 어디 가서 받아요? 확정일자? 뭐 주민센터, 뭐 공중사무실, 등기소, 법원, 뭐 등등등 하여간 여러 곳에서 받죠? 가로 지금 213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고 있어요. 이때 우선면허권을 행사하려면 동그라미 2번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 하셔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로 3번에 순위 따지는 걸 좀 해보셔야 되는데 순위 따지는 거 보니까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대항요건 전입이 1월 7일이고 확정일자가 1월 8일입니다. 그러면 우선면허권은 언제 생겨요? 1월 8일날 생기죠. 확정일자 시간 못 따집니다. 오케이. 자 2번 확정일자 1월 7일이고요. 대항요건 전입신고는 1월 8일입니다. 우선면허권 언제 생겨요? 1월 9일 0시에 생기죠. 이 전입신고는 그날 생기는 거 아니고 효력이 다음날 0시죠. 따라서 동그라미 3번 한번 이해해보고 갈게요.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확정일자 받은 날 저당권 등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겼지. 확정일자도 시간 못 따지고 저당권도 시간 못 따지죠. 같은 날이죠. 비겼죠. 배당 받을 때 우선면제 받을 때 비기는 수가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넘어가시고 뒤에 가시면 214페이지요. 가로 4번에서 그 이런 스토리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뭐 이거 요 지금 대출이 먼저 요 보세요. 7, 8번 대출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대출이 있는 집에 들어가 살고 있죠 지금. 그런데 이제 2년 계약을 했거든요. 2년 다 돼서 나간다고 했더니 빚이 좀 있어서 그런가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보증금 2억을 받고 나가야 될 형편인데 지금 주인이 지금 안 빼주고 있어요. 못 빼주고 있지 못 빼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갑을 상대로 해서 보증금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짧으면 2, 3개월 좀 다툼이 있으면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요. 돌려주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판결 난 넣으면 돈을 주면 좋을 텐데 보통 안 주죠 또. 그러면 판결 난 것 갖고 이제 요 집을 경매를 쳐요. 그게 무슨 경매요?
강제 경매요. 그럼 경매가 진행돼서 누가 이제 낙찰 받으면 배당금 나오겠죠. 그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갖다가 타가게 되는데, 타갈 때 여기가 1등이고 여기가 우선 매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2등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한 5억에 낙찰됐다 그렇게 되면 이게 타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경매 신청해서 배당 받을 때까지 이거 한 1년 최소한. 요것도 길면 한 6개월 걸리니까 한 1년 6개월. 아무리 빨리 가도 1년이요. 시간 오래 걸리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은 써먹는 경우를 거의 못 봐요. 근데 이제 요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이라고, 사례들은. 근데 여기서 보면 요때 경매를 집어넣을 때 요 세입자는 자기가 살고 있잖아, 저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갖다가 비우고 방키를 주고서 비워놓고 경매를 신청해야 되냐 이 말이지. 비우고 경매 신청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잖아, 이게. 그러면 우선매도권 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의무의 이행은 방 빼는 거예요. 방 빼는 거. 방 빼는 것은 집행개시. 집행개시는 경매 신청.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방 빼는 것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그게 거기 지금 가로 4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그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이제 요거예요. 요것은 한참 시험에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 좀 뜸한데, 최근에 한 번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요 케이스가 이거 그렇게 잘 나와요. 을이 갑의 집에 세대로 살고 있어요, 여기. 근데 거기에 주민등록도 돼 있고 확정일자도 받아놔서 뭐 안전한 사람이에요. 1등이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해도 대항력도 있고 원래 우선매도권도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요 우선매도권이나 대항력을 인정받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꼼꼼해가지고 야 이거 불안하다고 생각해나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전세권 등기를 또 한 거야. 같은 사람이야. 이 전세권 등기는 민법에 나온 권리죠. 전세권 등기. 전세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야? 물권이에요, 이거 물권. 이거 물권. 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야? 채권이에요, 채권.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채권이지만 이러고 이런다 그러면 보호해줘서 그렇지 원래 채권인 거지.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 두 가지 무기를 갖춰놨어. 민법, 주임법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전세권 등기하고서 전출을 갔어. 이걸 뺐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대항력을 잃게 돼요. 주임법상에 대항력 날아가고 우선매도권도 이거 없어도 이거 있어도 우선매도권 같이 날아가지. 그러나 이제 전세권 등기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매도권은 있는 거지. 이렇게. 예. 그 얘기 하는 게 동그라미 4번이에요.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까지 했을 때 대항요건을 상실해버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매도권을 같이 상실한다.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민법 전세권 등기했다는 대항력과 우선매도권을 상실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이건 있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있는 거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해놨기 때문에 자꾸 요걸 물어보는 걸 착각해가지고 있다. 없다고 했네? X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 요걸 물어본 거예요. 요거 주임법. 그 다음에요. 가로 5번 가보세요. 별표 3개 돼 있죠 지금. 별표 하나 더 치세요. 가로 5번. 조문이에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조문인데 금융기관이 우선매도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받은 채권을 갖다가 계약으로 양수를 합니다. 보증받은 채권을 사줘. 이거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임차인이 바로 이사갈 수 있어.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동그라미 2번 우선매도권을 승계하게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우선매도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혹시라도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해버리면 우선매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른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처럼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변경 신청해서 등기를 시켜놓을 수 있고 임차권 등기변경 신청에 따라 등기를 딱 해놓으면 혹시 임차인이 주소를 옮기거나 전출을 가거나 또는 이사를 가도 우선매도권은 살아있게 되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동그라미 4번 보면 금융기관이 보증받은 채권을 갖다가
넘겨받았다는 것이지 임차인이 된 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네 가지를 하나도 빼지 말고 알아두셔야 돼요. 자, 최우선 면제권 나왔습니다. 최우선 면제권은 권리 자체가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도 이 세입자가 선순위 권리자를 제끼고 보증금 중에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먼저 타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중에서 전부는 아니고 일부 금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제껴서 받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 그러려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전입신고요. 소액에 들어가야 됩니다. 서울지역에서 이제 7천만 원 소액이거든요. 7천원 소액. 그 소액은 그 가로 3번에 박스에 있죠, 지금. 박스 있잖아요. 서울에서는 1억 5천만 원 이하가 소액이고 최우선 면제는 얼마까지 타갈 수 있게 해요?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지역이니까 이거 소액에 들어가고요. 전입신고 대항요건을 갖췄는데 경매 등기 전에 전입신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정은 앞에 이거 있네. 낙찰자가 나왔는데 의뢰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죠? 얘 때문에 없잖아요.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확진일자 안 받아놨으니까. 근데 최우선 면제권이 있냐? 있다. 전입이 이거보다 빠르고 소액에 들어가요. 그리고 물론 배당 요구해야 되는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우선 면제권이 있어서 세치기. 그러니까 배당에서 살 때 선순위 권리자, 저당권자 병을 제끼고 받아가는 거예요. 제끼잖아. 다만 이 보증금 중에서 세치기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죠? 서울에서는 5천원이지. 그럼 지금 낙찰자가 1억에 낙찰받았으니까 지금 배당금이 1억인데 그 중에 나머지 5천만 남은 거죠? 병은 원래 1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인데 세치기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바람에 5천만 원 건지게 되죠. 그래서 병은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병은 이거 대출을 해줄 때 후순위 권리자로 혹시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면 세치기 당할 걸 감안해서 방 빼기 전략으로 간다고요. 방 하나당 소액 보증금 요거 생각을 해서 대출 금액이 감소가 돼요. 얘네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세치기 당해버리잖아요. 뒤에 오는데도. 그래서 거기 지금 가로 1번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요 말이 오면 최우선 면제권을 얘기하고 가로 2번 보면 요거 인정되려면 대항요건 갖추고 소액에 들어가고 동그라미 3번처럼 배당 요구하면 돼요. 확정일자는 요건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받아놓으면 최우선 면제권이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있든지 말든지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는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고 있든지 말든지 있어도 소액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세치기 없어도 소액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세치기 이렇게. 자,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게 가로 2번에 밑줄을 건 거예요. 이 전입신고는 늦어도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경매 등기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돼? 전입신고. 그래서 밑에 그 소액 임차인의 그 보증 규모는 이거 암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만 해요. 밑에 가로 4번에 소액 임차인 이렇게 한 명만 있으면 괜찮은데 소액 임차인이 또 있을 수 있죠. 이 사람 말고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정 말고.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정 다음엔 뭐예요? 갑을, 병정, 무. 여기 무가 이제 또 한 6천만 원의 소액으로 있다고. 6천만 원.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소액에 들어가고. 경매 듣기 전에 전입이 돼 있다면. 이 세입자도. 응? 세치기 또 하겠죠? 세치기 얼마 또? 저 양반도 5천이잖아. 서울이니까. 그럼 세치기 둘이 딱 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을 둘이 다 가져가고 여기 지금 저기 바보 됐네 저거 병.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천이지만 이들이 가져갈 몫이 이들을 소액 임차인이 세치기 할 몫은 이 낙찰가의 절반으로 딱 제한을 둬요. 그러니까 5천이죠. 그러면 이게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무가 세치기 해갈 텐데 둘이 합쳐서 5천이에요. 그럼 A 저 병저당권자는 5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 세치기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몫이 낙찰가 배당금의 절반까지로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정하고 무는 어떻게 가져가요? 5천을. 거의 사람 수대로 나눠 가져요. 두 명이니까 2,500씩? 네, 그렇게 돼요.
또 밑에 보시면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본 것이에요. 아시겠죠? 2분의 1 소액임차인의 몫은 낙찰 배당금의 얼마요? 2분의 1 이렇게. 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